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18입니다. 올해 좀 늘렸습니다. 한 20회 할까 하다가, 아마 18회 딱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보강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회 정도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강의를 늘리는 데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 문제를 좀 같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거의 진도를 빼는데 급급한 면이 있어요. 물론, 내용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든 또는 실전 문제든 그 내용의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은 풀어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풀어드리는데 아무래도 필수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문제들 다 풀어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조금 보시면 되겠고, 자, 하시기 전에 나눠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여기 책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올해 뭐 기출문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제가 드린 거고요. 해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출 경향을 잠깐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교재 있어요. 있는데 올해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9회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60회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건데 이거 안 받으셨나? 어?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교재 있는데 교재는 59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 목차가 제 교재의 목차예요. 기본 강의 교재의 목차이고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해당 기출 연도입니다. 그래서 기출 연도가 아니라 기출 횟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이제 활용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무래도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 기출 빈도가 낮은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특히나 모든 진도를 끝나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절반 가까이 왔을 때 정리하실 때 아무래도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하는 그 자료를 삼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기출 경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학은 비교적 뭐 하기가 쉽냐면 꽈락을 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꽈락제도가 있어 지금은 40점이잖아요. 40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가 15 보시면 반응 속도 보세요. 반응 속도는요. 한 해도 거의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화학을 한 문제 맞고 싶다. 속도 하시면 돼. 속도.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무조건 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많아진 부분인데 바로 22번의 착화물과 결정장 이론이에요. 착화물 결정장 이론 보시면 이것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벌써 요 두 개만 하면 두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3, 24, 25가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이게?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신기해요. 저희 시험은 반드시 제가 보기엔 유기 교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은 말 그대로 탄소화합물의 기본인 거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보시면 24, 25에서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씩 나와서 두 문제가 나오고, 보통 적게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가 나와요.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다?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탄소화합물 하나 하면 한 문제 또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화합물 하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15, 16에 평형상수가 있어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여기가 평형과 관련된 것은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평형상수고 하나는 17번의 화학평형 이동인데 저희 시험은 대부분이 예전에는 평형이 이동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평형상수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출제 여름의 경향이 뭐냐면은 요즘에 시험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는 대부분 양론이에요. 양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몰 또는 농도,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계산 문제인데
예전에 시험은, 저희 시험은 계산기를 안 두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깊이 나오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한 6, 7년 전부터 조금씩 스멜스멜 나오더니, 요 최근에는 특히 평형상수를 가지고 대부분이 계산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 맴맴 돌지 실제로 잘 안 풀려요. 이게 또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무리수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특히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년의 문제도 그렇고 재작년의 문제도 그랬던 게 딱 봐서 예를 들어 짱돌 문제야. 짱돌 문제면 그냥 내가 제껴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딱 보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좀 풀었어. 좀 풀었는데 이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럼 이미 한 30초를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든 자꾸 집착을 해. 그 문제에. 그러다가 화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한 2, 3분을 까먹는 거야. 그러면 화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지학이나 이런 거에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반드시 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 지학 문제나 생물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학이나 생물을 먼저 풀지 않으면 화학에서 물리에서 시간 잔뜩 뺏어 먹고 뒤에서 그냥 풀리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아닌 특히 지학이나 생물은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풀 수 있지 않 대충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먼저 풀고 나서 화학이나 계산 문제 들어가는 화학이나 물리를 보통 풀게 되는 것인데 요즘 최근 문제가 이렇게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진 프린트는 뭐냐면 양론에 관련되기 때문에 양론의 가장 기본인 게 여러분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몰 개념. 몰 개념이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어느 정도 기본을 찾아야 돼요. 이 몰 개념이 잘 안 잡히면 당연히 이 몰을 기본으로 하는 몰농도라든가 몰랄농도는 더 모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 용액에 관련된 계산 문제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산염기의 계산 문제는 다 이 몰농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수능의 원래 대전제가 계산 문제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문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문제들 보면 수능 문제가 제일 계산 문제가 복잡해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이고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수학을 잘할 때가 고3 때예요. 그걸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계산기 쓰기 시작하면서 머릿속 좀 이제 굳어져 가면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보면 생각해보면 그때는 여러분 수학 능력이 놀랍도록 잘해. 되게 어려운 문제 주면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안 돼. 이제 군대 좀 갔다 오고 계산기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과정이 중요하지 뭐가 이게 계산이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안 부르죠. 그래서 계산 문제 조금 치중해서 평형상수 문제는 계산 문제도 같이 보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면 4문제죠. 화학은 이렇게 하면 4개고 그 중에 산염기나 산화환원, 전지 정도 만져주면 반은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화학은 반은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이렇게 낫죠. 나중에 오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막판에 오면 그래요. 선생님 찍어줄게요. 요 5개 보세요. 하면 5개 맞아요. 그 대신에 요 5개 대신에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있게 봐야지. 대신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쉽게 안 나와요. 약간의 난이도 중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자 원래는 연력학이 2개예요. 연력학이 2개라서 13번에 연력학 1법칙, 14번에 연력학 2법칙이고 원래는 연력학 2법칙이 2개 1법칙을 합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 시험은 주로 55 앞전에는 제가 1법칙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2법칙이 잠깐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응열에서 잘 안 나오고 상수에서 그만큼 평형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형에서 많이 나오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반응열이 줄었어요. 원래 화학은 크게 열 평형, 속도랑 열 평형, 그 다음에 이 속도랑 그 다음에 이 열이거든요. 열과 속도랑 평형상수, 화학 평형 요 3가지인데 그 3가지가 그래서 보통의 속도랑 평형상수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9번의 분자 오비탈입니다. 9번의 분자 오비탈을 보시면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55회서부터 57회, 58회, 59회, 올해 60회까지.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좀 건드리면 하나는 더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자 오비탈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과 관련된 게 6번과 7번과 8번이에요. 공유결합과 관련된 게 루이스 구조식, 그 다음에 7번의 분자 모형, 그 다음에 8번의 혼성 오비탈인데 요 세 개를 묶으면 이건 공유결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워낙에 폭넓게 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야 나중에 탄수화물도 연관되고 다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요거 잘 다듬어 놓으면 셋 중에 하나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7번과 8번을 합쳐 놓으면 54, 55, 56, 그다음에 57, 58에 빼고 한 문제씩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하나 나오는구나. 분자 모양이나 또는 혼성화와 관련시켜서 하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동안 안 나오다 요 근래에 들어서 2위에 나온 게 주기성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주기율표의 주기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늘 공부하던 거라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잘 알고 잘 푸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나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는 문제 형태로 나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거랑 주기성과 그 위에 보시면 오비탈이 있습니다. 오비탈은 오비탈과 관련돼서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크게 앞에 내가 반을 맞겠다 하면 오른쪽에 치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것을 주로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5개 좀 더 많이 맞히겠다 하면 왼쪽을 좀씩 건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왼쪽에 공유결합은 손을 대지 않으면 이건 기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탄수화물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기본은 기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 일반 화학의 변리사 시험의 출제 범위는 일반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의 일반화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화학이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교재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재는 착화물 이런 거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가 보기에 편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 좀 조금 어렵다는 하이탑 같은 걸 골라서 하는 경우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비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소개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요. 착화물 이런 거 안 나와요. 당연히 유기도 거의 어떻다? 소개만 하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험 교재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탄수화물 보시면 탄수화물에 분광학이 시험에 나와요. 저희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유기에서만 다뤄지는 거거든요. 유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광학이 뭐냐면 빛을 쏴가지고 NMR이나 IR을 쏴가지고 이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를 확인하는 검출법인데 이게 보통 유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에 이게 나와. 이게 분석법이 나와요.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IR은 어떤 때 쓰는 거고 뭐 NMR은 어떤 때 쓰는 거고 이렇게 그냥 개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피크를 주고서 이거를 어떤 분자인지를 찍어내라 이게 나와요. 이게 사실 유기에서 내야 되는 문제, 일반화에서 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 이게 거의 매년 나와.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유기 교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 교수님이 들어가서 항상 출제원 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고등학교 책을 봐서는 절대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써 한 3, 4개가 빠져버리죠. 고등학교 책만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여러분 바탕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특히나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부하실 때 자연과학 공부 전체 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특히나 화학 공부하실 때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공부하고 꼼꼼하게 책을 본다 막 보고서 막 외워요. 외우고 나서 뒤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지금 외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 건 줄 알고 있거든. 그게 수험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나 암기 과목인 생물이나 지학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 지금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거지.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과목들은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자꾸 한 번씩 반복해 줘야 돼요. 오히려 한 번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여러 번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암기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굳이 집에 가서 어떻다? 꼼꼼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야. 수업을 들으면 그 독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상태로다가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5개가 왜 모두 답이 되고 답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문제는 아무리 표시 안 하면 돼. 답도 맞았어. 근데 답을 맞았는데 보기 하나 중에 하나도 찝찝해. 그러면 그건 크게 세모로 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해설을 봐도 모르겠고, 이건 답을 봐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라도 보기 4개, 5개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 잘 확실하게 모르겠다 싶으면은 X표를 빨간색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모나 X표를 치는데 쪽팔리는 거 필요 없어요. 쪽팔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모 칠려다, X표 칠려다가 세모 치는 경우가 많다니까. 남이 볼까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세모나 X를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 하나의 문제집을 그렇게 제대로 다 내 걸로 소화하면 한 권이 다른 두세 권 못지않게 여러분의 효과가 훨씬 커요. 왜냐? 여러 문제집을 보더라도 모르는 걸 그냥 짚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집 풀 때 똑같이 틀려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볼 때 강의를 들은 상태로 집에서 어떻다? 바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못 풀었어.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이론을 다시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가장 큰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화학은 여러분들이 지학이나 생물하고 다르게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은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만 잊어버린 것만 메워주면 다시금 어떻다? 살아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암기 과목들은 어떻다? 아무리 이해를 했어도 연락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까먹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붙여갖고 노래를 부르든 뭐든 이렇게 암기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런 방식으로 화학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8개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강의만 제 교재를 만들 때 저는 7개, 8개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개, 8개 중급은 컴팩트 강의는 한 8개, 아니 9개, 10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고요. 그냥 기본 강의만 들어도 7, 8개는 맞을 수 있게. 어차피 한 문제 정도 짱돌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뭐다? 내가 계산 문제 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빼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7개. 그래서 7개. 아니면 8개. 이렇게 맞는다고 가정하시고 이 기본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꼼꼼하게 그러시면 그것도 그만큼 여러분들 교재만큼 중요한 게 집에서 복습이에요.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화학 예습까지 해.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중에 뭐 벌레자 합격하고 나서 화학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1차만 보고 나면 볼 일이 없어. 내가 나중에 뭐 선택 과목으로 유기화학 하지 않는 한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나타내면 돼. 그래서 저는 8개. 여러분 8개 맞으면 돼. 8개 맞으면 자연과학은 내가 예전에 지금 이 영어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합격하는 선에서 사실상 산재나 민법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 85점 이상이거나 이렇게 95점, 90점 가까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왜 떨어지냐? 민법을 90점 맞고 산재를 85점, 90점 맞고도 왜 떨어지냐? 자연과학에서 떨어진 거야. 이만큼 평균을 올렸는데 이 자연과학이 다 깎아먹어. 그래가지고 후루 떨어진 거예요. 왜 자연과학이 점수가 내기 어렵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낮았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딱 찬바람 불면 자연과학을 시작을 해요. 그전엔 자연과학 대자보도 안 하다가 찬바람 불면 한 10월쯤 되면 자연과학 시작해야 되나? 10월쯤 되잖아요? 2과목씩 해야 돼. 빡세니까. 이제 2월달쯤 2과목씩 하면은 요즘에 또 많이 늘어가지고 기본 강의마다 한 20회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2과목씩 들어도 빡세. 4과목 다 듣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다? 그러면 그 2달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산재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강의만 듣는 거야. 복습 할 시간 없고 그냥 강의만 딱 듣고 그 상태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요즘엔 옛날처럼 단순 문제점이 아니라 요즘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한 4년 전인가요? 자연과학 꽈락에 68%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민법 잘 맞고서 자연과학에서 꼬르륵 떨어져가지고 이게 60, 저 기억 안 나는데 확실히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나중에 딱 하면 4과목을 여러분들이 보잖아. 책 갖다 놓고 보잖아요.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아.
이 괜히 무시했는데 이 네 과목을 보면 상대법보다 훨씬 양이 많고요. 민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아. 근데 여기에 또 회의감이 느끼잖아. 왜냐? 내가 10문제 맞겠다고 이만한 책을 봐야 되는 게 너무 이게 짜증나잖아. 내가 이게 한 40문제 나오면 볼만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더 하기가 싫죠. 그래가지고 보통 네 과목 중에 내가 예를 들어 화학 전공이야. 그래서 화학을 안 봤어. 그 나머지 세 과목. 그러면 두 과목 정도는 그래 잘 봤다고 쳐. 네 과목을 골고루 8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한 과목 걸린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미티드 내가 강의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티드 강의할 때도 화학 전공자가 화학 때문에 망해. 왜냐? 화학 전공했다고 화학을 아예 숨겨놨어. 그거를 차라리 좀 초반에 공부를 해가지고 밑에 깔아두면 심리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예 맨 뒤에 나가서 보니까 막상 내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구나. 전공자라고 내가 너무 깝쳤구나.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과목을 골고루 8개씩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80점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고민. 그래서 실제로 한 70점만 넘어도 고득점이에요. 자연과학에서. 평균 네 과목에 다 7개씩 맞은 사람이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그러면 어떻다? 평균을 얼마나 덜 깎아 먹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합격이. 결국에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일찍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해서 자연과학 공부하실 때 보통 4 플러스 2 플러스 1 아니면 좀 빡세게 하신 분은 5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다? 주 5일 근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 5일 근무자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평상시대로 여기는 평상시에 항상 산업이나 산재법이나 민법을 하시는 거예요. 주 5일은. 얘는 부과목이고 요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은 굳이 나중에 겨울이 되도록 따로 따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다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하루는 쉬어야 돼요. 하루는 안 쉬면 죽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통 반나절만 하라고 그래요. 제가 반나절만 보시라고 그래. 이틀 중에 하루는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하루는 강의만 듣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시간 보고 나머지 오후 쉬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안 되면 요 위로 가는 거예요. 하루는 온전하게 다 쉬시고 그 다음에 4일은 민법이나 산재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은 자연과학 하시라. 선생님 수업이 다 5일인데 요즘에 이제 동영상도 많이 보시니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틀이라는 게 꼭 주말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을 듣는다 그러면 이 월화가 주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나머지는 계획에 맞게 다른 과목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찍 시작하시면 보통 저는 6월 달에 시작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6월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시작하니까 보통 이제 대학은 일찍 시작해서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10월, 11월 보시면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거의 한 2달 가니까 2달씩 가잖아요. 이렇게 거의.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2달씩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잖아요. 네 과목을. 그렇죠. 자연과학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다시금 반복하시면 돼요. 주말에 똑같이. 대신에 다시 반복하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과목을 날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그때 일주일에 한 과목을 여러분 보라고 했을 때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 그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세모했던 거, X표 했던 것만 보시면 빠르게 하루 또는 일주일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보통 한 달 동안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네 과목 보통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보통 6월에 시작을 하면은 2달씩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동영상을 빨리 보시는 분은 이렇게들 봐요. 그러면 12월까지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1월이 남어. 2월에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이때는 2월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은 어떻다? 그러면은 역시 3바퀴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바퀴를.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3바퀴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봤던 책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굳이 책의 양을 많이 늘리자고 표시는 안 해요. 그래서 제대로만 보신다면은 내가 기본 강의 제대로 들어서 나는 화학에 좀 욕심이 있다. 그럼 몰라도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나머지는 기본 강의만 이렇게 해서 잘 메꾸신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다 똑같은 시간 동안 나중에 겨울이 돼도 남들은 야 지금 뭐 자연과학 뭐 해야 돼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원래 요 페이스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한 달 지나갈 때마다 과목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자연과학이 최소한 7개, 8개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저것만 잘 견디시면 결국에는 최소한 7개는 평균적으로 다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은 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 카톡 아이디인데, 저기 뭐지? 답답하시다가, 수업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나는 수업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게시판은 제가 항상 들어가지 않지만 카톡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있긴 하지만 이거 훨씬 빠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보통 학원에 일찍 와요. 일찍 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이 좀 많다 또는 설명 중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사람 많지 않으니까 장점이 뭐예요? 과외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면 돼. 자, 소론이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이었을까요? 프레온은 3. 프레온 오존이죠?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날이니까 첫날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딩 때 대부분 겹쳤다. 그래서 약간 옛날에 배웠던 걸 이렇게 스크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의 기본기예요. 기본기는 화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화학은 뭘 다루느냐? 원자를 다루는 거예요. 원자를 다루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자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 내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핵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일정 궤도를 회전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는 게 주변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전하, 양성자는 양전하,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 전자는 하나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 똑같죠. 그래서 개수가 같으면 겉으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의 전하와 전자 한 개의 전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 원자의 경우에는 겉으로 전기지 않는 양성자 개수, 전자의 개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질량은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인데 전자가 워낙에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뭐 1837배, 39배인데 이거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데 같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핵물리학을 하지는 않는 이상은 굳이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만큼 원자의 대부분의 핵이 차지하고 있고 전자는 그냥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합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성, 중성자의 질량이 같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을 논할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무시한다. 자,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 기호를 표시할 때 자, 원소기호는 4개의 첨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 밑에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내요. 무엇이 얘를 알루미늄의 성격을 갖게 하는가? 무엇이 얘를 마그네슘의 성격을 갖게 하는가 했더니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전하만 달라지고 중성자만 달라지면 질량만 달라지더라. 봤더니 결국 알루미늄,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갈 때 단지 양성자 하나만 늘어났을 뿐인데 생판 전혀 다른 원자가 되더라. 결국에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구나. 그래서 그 이름표만큼 중요한 이 번호를, 원자의 번호를 양성자의 개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율표는 이 양성자의 번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번의 수소,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지금 한 110번까지 있죠. 그래서 보통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는 우리가 그 양성자의 개수고, 이게 중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나트륨이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11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나트륨의 원자가 중성인 원자라면 당연히 주변에 전자도 몇 개가 돌고 있어야 된다? 11개가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원자량,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원자량인데, 이 원자량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로 더한 것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여기는 전자는 무시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전하, 이놈이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가를 표시하게 되는데, 전하, 그 다음에 전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안 하고 숫자를 앞에 적습니다.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또 2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으면 아무 표시 안 하게 되고요. 파란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개수입니다. 원자의, 요 밑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을 때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의 4원자 분자냐, 황은 8원자 분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때 쓰게 되는 것이죠.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야 수소 분자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쓰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전자들이 핵 주변에 그러면 일단 어떤 형식으로 있느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보호는 얘기했는데, 그 일정한 궤도가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첫 번째 껍질은 너무 가까운 데다가 너무 좁아서 전자가 2개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지는 8개씩 더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8전자설입니다. 그래서 옥텟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각 궤도마다 8개씩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는 반드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또 그 8개를 채울 때 가장 안정하다. 이게 바로 옥텟트 규칙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8전자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11개고 전 주변에 전자도 11개가 돌고요. 그다음에 원자량이 23이라는 것은 어떻다? 양성자 중성자 더한 것이 23이니까 결국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중성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개가 돌 때 첫 번째만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채운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가져요. 자, 그럴 때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핵의 안쪽에 채워진 전자는 핵에 강하게 이끌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자가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는 쉽게 핵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로 갈수록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낮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높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보시고, 자, 그럴 때에, 자, 그러면 이때 옥텟트 규칙에 따라서 모든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8개를 만들려고 하더라. 이게 옥텟트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급적 얘들은 8개를 만들려고 하더라. 그러면 가장 안정해진대. 얘가,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낮은 형태인 옥텟트를 만족하려면 이게 하나를 버리면 얘가 이제 가장 최외각 전자가 되기 때문에 8개 옥텟트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7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개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를 버리는 것이 7개를 받는 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온이 만들 수 있지만 전자를 항상 하나를 버려요. 버리면 당연히 2개가 균형적으로 11개씩 있어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온이라는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온이란 뭐냐? 핵이 우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핵 변화는 공부하지 않으니까 핵이 바뀌지 않으면서 전하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전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거나 해서 전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전하를 띤 입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이온이고 얘는 나트륨 원자죠. 얘하고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자만 다른 거니까. 전자는 질량을 논할 때는 뭐다? 무시합니다. 얘가 11개를 몽땅 설사 전자를 다 잃어버렸다 해도 우리는 질량은 뭐 한다고 봐요? 같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트륨은 이렇게 항상 나트륨 양이온이, 일가 양이온이 되더라. 나트륨 이가 양이온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더라. 왜냐하면 옥텟트 규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트륨 일가 음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은 옥텟트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온이라는 건 전자의 출입으로 인해서 전하를 띤 입자더라. 자, 그래서 8전자석 또는 8개 규칙 또는 옥텟트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원자가 최외각 전자,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뭐냐면 원자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전자예요. 가치가 있는 전자다. 얘들은 나중에 보시면 핵의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가 거의 핵에 부드럽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 나트륨이라는 원자는 주로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변화 때문에 주로 얘가 이온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게 해서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는 다른 놈하고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원자에서 이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즉 원자의 가장 가치가 있는 전자라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얘는 거의 옥텟트 룰 때문에 다 항상 얘들 모든 원자는 8개를 만들려고 그래. 가장 바깥쪽의 전자를 8개를 만들어서 안정해 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우리가 옥텟트 룰이라고 한다. 다만 첫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수소와 헬륨만 예외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2개만 채우면 8개를 채운 것과 똑같이 배부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하더라. 그래서 얘들은 0 또는 2개이고 나머지는 다 8개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출입하는 걸 봤어요. 출입하는 걸 봤더니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봤더니만 만들어진 이온들을 봤더니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 수많은 이온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얘의 경향을 보니까 가장 바깥쪽에 어떻게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8개를 만들려고 하더라. 결국에는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온이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네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개, 8개 있고 왜냐면 얘가 10번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2개, 8개니까 이미 옥텟트를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주변에 전자를 얻거나 잃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굳이 이온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자체가 뭐다? 에너지로 가장 안정하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온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놈하고 결합도 안 하고 따라서 얘들은 어떻다? 그래서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남하고 반응도 안 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이유가 얘들은 어떻다? 이온이 되고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 옥텟트 룰에 따라서 보통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안 만들어지고 얘만 만들어지더라. 나트륨은. 자, 그래서 보통 얘들은 안쪽에 전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취급을 안 한다. 이름만 하나 붙여주고 말지. 우리는 주로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을 주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가 하나 또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결국에는 요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자에서 가치가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가 같으면 나중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12번이니까 전자가 12개가 돌아요. 그러면 2개를 제외하고 8개, 2개가 됩니다. 그럼 이때 마그네슘이나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2개. 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다?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옥텟트를 마련하고자 이 전자의 변화가 생길 때에는 얘를 2개를 버리거나 6개를 얻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6개를 얻기보다는 2개를 버리는 게 쉬울 테니까 마그네슘은 항상 이가 양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가 양이온이 안정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반면에 얘는 뭐냐면 19번의 칼륨입니다. 칼륨은 19개 전자가 돌아야 되니까 2개, 8개, 8개,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럼 여기는 역시나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하나죠.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니까 칼륨은 역시나 하나를 버리는 편이 7개를 얻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륨은 일가 양이온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좀 다른 겁니다. 염소예요. 염소라고 하는 놈은 뭐겠어요? 염소라고 하는 놈은 17번이에요. 그러면 2개, 8개, 7개입니다. 그러면 이때 염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한다? 7개. 또는 최외각 전자가 7개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옥텟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8개를 만들거나 또는 이 7개를 몽땅 버려서 8개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7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얻는 게 훨씬 수월할 테니까 이 경우에는 항상 염소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염소 일가 음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염소는 예외 없이 항상 일가 음이온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이라고 하는 건 16번이니까 2개, 8개, 6개입니다. 옥택트 최적 전자가 6개니까 2개를 얘는 받아서 6개를 4개, 2개를 받는 것이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황은 이렇게 이가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자, 나트륨은 아까 일가 양이온이 만들기 쉬웠고 염소는 일가 음이온이 만들기 쉬웠어요. 그러면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이 만나면 정전기적으로 어떻다? 인력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거 나중에 화학 결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화학 결합인데, 화학 결합은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칼륨에다가 염소가 붙었어요. 그러면 KCl이 되죠. 보시면 얘도 염소랑 결합할 때 1대1로 결합을 하고 얘도 염소랑 결합할 때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트륨과 칼륨은 염소와의 화학적 반응을 할 때 화학적인 반응의 경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트륨하고 칼륨은 화학적인 반응의 경향이 똑같다. 화학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유사성을 가진다는 거고, 왜 유사성을 가지는가 봤더니 얘도 플러스 1가를 띄고 얘도 플러스 1가를 띄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둘 다 플러스 1가를 띄느냐? 얘도 최역 전자가 하나고 얘도 최역 전자가 하나지 않느냐? 똑같은 개수를 가지니까 결국엔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똑같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경향도 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뭐가 같아진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반응하는 경향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마그네슘은 이제는 얘는 이가니까 염소가 2개 붙어야지만 중성인 안정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염소랑 반응할 때 얘는 1대2로 결합을 합니다. 나트륨은 1대1로 결합을 하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염소와의 반응에서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얘는 1대2로 결합하니까. 왜 다르냐? 여기는 얘는 1가고 여기는 2가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여기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다르다고 하는 거. 똑같은 염소와 결합을 하는데. 그렇죠? 자, 나트륨은 황이랑 반응하면 황은 2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몇 개 붙어야 된다? 2개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2대1로 결합을 합니다. 자, 칼륨은 어떻다? 똑같이 2대1로 결합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황과 반응할 때 나트륨과 칼륨은 반응하는 경향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마그네슘은 칼륨 또는 나트륨하고는 화학적 경향이 황이랑 반응할 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달라지면 화학적 반응의 경향이 또 달라지는구나. 자, 그래서 나트륨과 마그네슘 염소와 반응해서 다른 경향을 띠고 나트륨과 칼륨은 염소와 반응해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황과의 반응에서도 다른 경향이지만 나트륨과 칼륨은 황과의 반응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결론을 나타낸 거예요. 나트륨과 칼륨은 화학적 성질 유사하다. 그럼 얘들이 왜 화학적 성질 유사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전하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이온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화학적 경향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결국에는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똑같죠.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뭐다?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얘들은 뭐다? 같은 조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기율표를 좀 볼 텐데요. 자, 주기율표는 제가 코팅해서 나눠드렸죠. 보시면 뒤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이 있고요. 앞에는 요거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다? 주기율표. 화학 한번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기율표 여기다가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화학의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걸 요 표 하나에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걸 잘 써먹으면, 잘 써먹으면 이게 원더풀합니다, 진짜.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1쪽부터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족이 패밀리예요. 패밀리. 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8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같이 볼 텐데, 일단 여기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려면, 주기율표 역사예요. 멘델레프 러시아의 화학 교사였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에.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1869년에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뭐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근데 가장 멘델레프를 모든 학자가 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발표했는지 알 수가 없지, 명확하게. 그래서 뭐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주기율표의 가장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화학자들은 이 주기율표 창시자를 멘델레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멘델레프는 그 당시 발견된 원소가 63종이었어요. 그 63종의 원소를 지금은 이제 원자량,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게순, 즉 원자량의 순서대로 쭉 나열했어요. 그게 최초의 주기율표였어요. 멘델레프 주기율표였는데, 두 번째는 이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가장 큰, 그래놓고 왜 이걸 발견했냐면, 러시아의 이제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원소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원자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얘가 산화물을 만들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고, 염화물을 만들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카드를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요거랑 즉 산소랑 결합하는 형태 또는 염소랑 결합하는 형태가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세워놨더니만 원자량의 큰 순서를 어기지 않으면서 세워놨더니만 이렇게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표가 나오더라. 이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여기는 이렇게 큰 위대한 발명을 하면 사람들 자꾸 이 표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 멘델레프는 이 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건데, 그래서 세로줄에 화학적 성질이 같은 놈을 어떻다? 배열하게 돼요. 세로줄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보면 지금 발견된 원소 순서로 따지면 여기에 들어갈 건데, 멘델레프는 얘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성질이 안 맞아. 이 세로줄에는 안 맞는 놈이야. 그럼 여기를 비워놔요. 그래서 이 멘델레프 유대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비워놓고, 요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야. 요거 지금 보니까 염화물, 산화물 보면 형태를 보면 얘는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빈자리를 두었어요. 그 빈자리를 둔 거에 더 나가서 이놈들이 어떻다? 이놈들의 성질을 예측해놨어. 얘가 원자량은 예를 들어 중간에 비었어. 그럼 요거랑 요놈하고 평균인 가운데 있는 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밀도도 그러면 요 정도 될 것이고, 얘가 산화물을 만들면 요 위에 있는 놈들하고 똑같이 또는 아래 있는 놈 똑같이 이런 형태로 만들 것이고, 염화물을 만들면 이런 형태로 만들 것이고, 그 당시 뭐 화합물을 해봐야 염화물 아니면 산화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뒤에 이제 이 뒤에 그 빈자리에 있는 원소들이 발견돼요. 근데 이게 멘델레프가 예상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이 주기성을 가장 많이 살린 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멘델레프 주기율표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요 자리에, 알루미늄 자리였거든요. 알루미늄 자리에 에카, 그 다음에 에카라는 거 붙여서 주소 자리에 에카 주소, 붕소 자리에 에카 붕소라고 해서, 얘가 지금 여기 비워놓고선, 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선, 얘들이 나중에 발견되면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왜냐면 얘가 알루미늄 밑에 있었거든. 얘는 규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에카 규소. 얘는 붕소 밑에 있기 때문에, 붕소 같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갈륨이 발견되고, 저마늄이 발견이 되고, 스칸듐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와 굉장히 놀랍도록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일일이 다 볼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은 부분들을 얘가 예상을 했다. 그래서 주기성이 훨씬 더 잘 부합되게 했다.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에서 이때는 영족기체라는 것이 해당하는 열이 없습니다. 영족기체는 18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8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8쪽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18쪽은 좀 있으면 할 텐데, 족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족수. 족의 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수예요. 원자과 전자 수. 그래서 족수에서 10을 빼면 그놈이 원자과 전자 수가 나와요. 원자과 전자 수.
왜냐하면 옥텟트니까 전자가 8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쪽이기 때문에 10을 빼면 얘는 어떻다? 원자 전자가 8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 즉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뭐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헬륨만 제외하고 헬륨만 2개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원자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8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1쪽, 1쪽은 원자 전자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잖아. 그럼 하나인 건 얘는 다 이온이 옥텟트를 만족하려면 얘는 몇 가가 되겠어요? 플러스 1가가 되겠죠. 그럼 2쪽에 있는 놈들은 플러스 2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되는 것은 7개니까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겠고, 여기는 16쪽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국에는 얘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모든 원자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이렇게 바뀌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얘들은 다 얘가 되려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다? 가장 모든 원자 중에서 얘들은 뭐다? 귀족이다. 귀족. 귀족 영자를 써서 여기를 영족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영족기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노블기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다 상온의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족기체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18쪽은 이렇게 뭐다? 워낙에 유명해서 별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쪽은 영족기체 또는 뭐라고 한다? 또는 어떻다? 우리가 희유기체. 희유기체는 뭐다? 워낙에 희박하게 존재해요. 희박하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비활성기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얘들은 이온이 되지를 않죠. 이온이 되지 않으니까 남하고 결합도 안 해.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활성기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요거는 18쪽은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특히나 거의 늦게 발견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반응을 안 해.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산소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산화물이야. 왜냐하면 산소가 워낙에 반응성이 좋아서 다 산화물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남하고 섞여 있는 형태에서 발견이 되면 그나마 원소가 발견되는데 얘들은 남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홀로 발견이 돼야 돼요. 홀로. 금처럼. 홀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어떻다? 그나마 많이라도 있으면 발견되기 쉬울 텐데 많이 없어요.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르곤인데 아르곤도 공기 중에 0.00 몇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박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다가 얘들은 뭐다? 다 기체잖아. 그나마 고체나 액체면 발견되기 쉬운데 기체니까 더욱더 발견되기 힘들죠. 그래서 다 20세기 와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 멘델리프가 만들었던 주기율표 63종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멘델리프 주기율표 특성이 현대에 해당되는 영족기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족기체에 해당되는 열이 없다. 18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델리프 주기율표는 현대의 주기율표와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원자량의 순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원자량의 무거운 순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현대의 뭐다? 양성자의 개수 순서인 원자 번호랑 순서가 다른 곳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 좀 있으면 원자량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델리프 주기율표의 특성이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량이 동위원 존재비에 따라서 각각 동위원소의 질량수를 평균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심층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주기율표 보는 와중이니까 나중에 이제 모줄리라는 사람이 원자의 특성, 즉 양성자의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멘델리프 주기율 특성은 무게수는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곳이 생겨요. 아무리 무게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아래 위에 보면 같은 쪽에 있으면 성질이 똑같았는데 안 똑같아. 그런 놈들이 생기더라. 도대체 왜 그러냐? 멘델리프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줄리가 양성자의 개수 순서로 나열하니까 이런 모순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쪽에 있는 놈들이 다 화학 성질이 같은 놈들이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원자량의 순서로가 아니라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 순서대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자, 그래서 여기 현대 주기율표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계속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